게임 8번 출구가 영화로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이 게임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으로 바라봤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인기 게임이 영화로 만들어진다는 건 기대할 만한 일이지만 딱히 캐릭터의 서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 자체에 선명한 스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저 그런 공포 영화로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 그런 우려도 있을 법했죠. 그런데 영화가 제작된 후에는 기대를 해볼 법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비경제 부분이긴 했지만 칸 영화제에 초청됐고요. 또 많은 호평들이 이어졌죠. 영화를 보고 나니 그런 호평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원작 게임을 어떻게 반영하고 또 어떻게 확장했는가, 그리고 한 편의 영화로서 어떻게 형식을 구축했는가, 이런 면에서 볼 때 상당히 재미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처럼 영화 8번 출구가 보여주는 흥미로운 설정과 연출에 대해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당연히 이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많습니다. 아직 영화 8번 출구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8번 출구라는 게임을 직접적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게임 플레이 영상은 몇 번 봤었죠. 그런 입장에서 한 가지 궁금했던 건 과연 이 영화는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였습니다. 그냥 인물 한 명을 내세워서 다짜고짜 루프의 세계로 밀어놓고 이 세계의 비밀을 파헤치는 구조로 갈 수도 있죠. 혹은 이 세계에서 벗어나는 과정만을 촘촘하게 엮어서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화 8번 출구는 어느 지하철 내부에서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1인칭의 시점으로 영화가 진행되죠.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를 들으면서 트위터를 보던 주인공이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엄마는 난처해하고 아이 울음소리가 듣기 싫은 남자 승객이 아이 엄마를 다그치죠. 그때 이 영화의 주인공은 다시 음악을 들으면서 그 상황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내려서 전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되고 원래 갖고 있던 지병인 천식으로 인한 발작을 느끼고는 이 게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멀리서 똑같은 남자가 걸어오는 그 원작 게임의 상황이 반복되죠. 개인적으로는 주인공에게 어떤 이 영화만의 서사를 입혀놓는 이 시퀀스에서 큰 기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원작 게임만의 루프를 따라가지는 않겠구나,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됩니다. 이 게임의 특성 중 하나가 처음 접하는 유저 대부분이 어떤 규칙인지 모르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 속 세계를 반복해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순간 게임의 안내문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부터 이상 현상을 찾아보게 되는 거고요. 그런 당혹스러움을 이 영화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처럼 원작 게임의 요소들을 거의 그대로 반영한 장면들이 흥미로웠죠. CCTV 안내문의 눈동자가 움직인다든지 천장에 달린 안내판의 문구가 달라져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원작 게임의 팬들이 반가워할 만한 장면들이죠. 그런데 영화는 또 거기서부터 조금씩 이 영화만을 위해서 구축한 이상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전화까지 이상 현상에 포함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주인공을 헷갈리게 만드는 이 설정은 상당히 영리한 각색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영화는 원작 게임을 알고 있던 사람들을 더 크게 놀라게 만드는 그런 설정을 보여주죠. 주인공 헤매는 남자가 어떤 남자아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존재는 이상현상이 아니었고 그래서 둘은 함께 이곳을 빠져나가기로 하죠. 그런데 이때 영화는 시점을 걷는 남자에게로 옮겨버립니다. 게임을 원래 알고 있던 입장에서는 하나의 반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 영화가 바라보는 이 루프의 성격이 매우 복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걷는 남자의 상황을 아주 단순하게 요약하자면 이 남자도 이 루프를 헤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 꼬마 아이는 걷는 남자와 헤매는 남자 사이를 오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단순히 걷는 남자의 시점을 상상해서 풀어낸 게 아니라 이 루프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점이 마치 평행 우주처럼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가능성을 상상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던 각자의 루프가 어느 시점에서 교차하기도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시공간이 교차한다고 한들 그게 어색해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때부터 관객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는 재미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걷는 남자는 아이가 붙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했던 계단을 혼자 올라가 버리죠. 그래서 그는 어쩌면 이때부터 이 게임의 NPC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 그런 상상이 들기도 했고, 걷는 남자의 시점에서 나타난 여고생도 어디선가 이 루프를 헤매고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 싶기도 했죠. 개인적으로는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이 걷는 남자에 대한 상상의 여지가 더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가면 헤매는 남자의 시점에서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중첩되어 있는 듯한 그런 구조를 보여주잖아요. 특히 이 꼬마아이는 누구인가를 상상하게 될 때 헤매는 남자와 그의 전 여자친구가 갖게 된 아이일 수도 있고, 혹시 이 헤매는 남자의 과거는 아닐까, 이렇게 상상하게 만드는 대목도 있죠. 이렇게 열어놓고 봤을 때 저 걷는 남자의 정체에 대해서도 더 많은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헤매는 남자는 아이에게 자신도 어릴 때 아버지를 거의 보지 못하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걷는 남자는 오랜만에 아들을 보러 가는 날이야, 이렇게 외치는 부분이 있죠. 아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 있고, 그래서 이 루프 안에서 그 꼬마 아이는
그의 아들일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데 또 만약 이 아이가 헤매는 남자의 과거일 수도 있다면 이 걷는 남자는 헤매는 남자가 어린 시절 거의 보지 못하고 살았던 바로 그 아버지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상상의 나래까지 펼칠 수 있는 겁니다. 그처럼 시공간이 여러 겹으로 겹치할 수 있는 이 루프에서는 그 어떤 상상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들이 또 어떻게 종잡을 수 없는 맥락으로 진행될까, 이걸 기대하게 되는데, 의외로 영화는 그 이후로 조금 더 가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영화가 보여주는 루프 안에서는 곳곳에서 아이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꼬마 아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만 그것 말고도 사물함 앞에서 듣게 되는 수많은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있고, 임신한 전 여자친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묻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헤매는 남자는 그녀와의 통화에서 조금 전 지하철에서 난처한 상황에 놓인 아이 엄마를 외면했다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헤매는 남자의 시점에서만 봐도 이 루프는 이 남자가 가진 두려움 또는 죄책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공간인 겁니다. 그처럼 아이에 관련된 요소들을 많이 채워놓은 이 영화는 후반부에 이르면 이 꼬마 아이와 헤매는 남자의 관계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일부러 미아가 되었다는 아이의 사연에서 남자는 자신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다, 이렇게 공감하는 모습이 나오고, 걷는 남자와는 달리 아이와 더 밀접한 협업을 하고요. 그렇게 더 손쉽게 이상현상을 찾아내고 그렇게 출구에 가까워지죠.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쓰나미 같은 이상현상을 만났을 때 남자는 여자친구와 아이 그리고 자신이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한테는 이런 설정이 오히려 가늘게 느껴졌습니다. 두려움과 죄책감 이런 것과 마주하는 공간인데, 그런 서사의 전개가 아이와의 관계에만 맞춰져 있고 또 그게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정에 대해 이 영화를 연출한 카와무라 겐키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인터뷰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 영화 속 지하 통로를 감독은 어떤 관점으로 봤는가, 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하 통로를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연옥으로 보이게 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면서 그의 행선지가 천국인지 지옥인지 정해지는 공간이다. 그래서 영화에 등장하는 이상 현상들은 인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책감이 눈앞에 나타난 것처럼 설계했다. 특히 나는 오늘날 현대인에게 만연해 있는 죄가 무관심이라고 생각했다. 전철에서 폭언을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스마트폰으로 전쟁 혐오와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도 그냥 스와이프하며 지나치곤 하니 말이다. 그런 무관심의 포인트들이 쌓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철의 악의, 임신 같은 요소들은 생명, 보호, 책임이라는 도덕적 선택을 끌어내기 위한 트리거가 되도록 설정했다. 영화를 본 입장에서는 이런 감독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남아있죠. 스토리만 놓고 보면 이해할 수 있지만 영화의 연출적인 부분을 보았을 때는 그리 와닿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전철의 아기와 임신 같은 요소들이 영화의 앞부분에서는 상당히 가늘고 단편적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영화의 후반부에 이렇게 결정적인 드라마로 부각되는 게 어색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매체에서 진행한 인터뷰들을 더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한 인터뷰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감독이 영화 8번 출구를 구상하면서 영향을 받은 작품 중 하나로 언급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무려 약 72년 전의 영화입니다. 미조구치 겐지 감독의 1953년작인 우케츠 이야기입니다. 감독이 이 작품을 언급한 이유는 1인칭 시점으로 진행되는 8번 출구의 초반 10분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까지는 현실, 그리고 여기부터는 게임, 이런 식의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았다. 미조구치 겐지의 우케츠 이야기처럼 주인공도 관객도 눈치채지 못한 채 다른 세계로 들어가 버리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싶었다. 이 인터뷰에서 감독은 우케치 이야기의 표현 방식을 참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통해서 저도 오랜만에 우케치 이야기란 영화를 떠올려 보니까 가하무라 겐키 감독은 그보다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우케치 이야기의 서사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우케치 이야기의 맥락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강한 남자가 있죠. 이 남자가 돈을 벌러 떠났다가 아름다운 귀신에 홀려서 아예 가족을 저버립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크게 후회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아내는 죽고 아이는 혼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가족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는 또 다른 서브플롯이 있는데 이것도 좀 비슷한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무사가 되고 싶었던 남자가 가족을 잠시 떠나게 되고 그 여정에서 우연히 꿈을 잠시 이루는데 역시 그 사이에 아내가 끔찍한 일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허영을 반성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8번 출구의 맥락과 연결지어 본다면
이 영화의 헤매는 남자 또한 우케치 이야기의 그 남자들과 비슷한 죄책감을 공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의 임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감독은 영화적으로 선명한 드라마를 위해서 아이의 서사를 설정했고, 그리고 우케치 이야기의 표현 방식을 단순히 빌려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케치 이야기에 대한 적극적인 오마주를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로 상징되는 가족, 그 가족에 대한 죄책감, 이런 감정을 똑같이 가진 남자가 신비한 세계에 진입했다가 빠져나온 후 자신의 죄를 반성하게 되는 구조로 보면 두 영화가 매우 닮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오마주를 했다고 해서 아이와의 서사를 강조하는 이 영화의 후반부가 더 크게 공감되는 건 아닐 겁니다. 굳이 지금처럼 선명하게 그리지 않고 인간이 가질 법한 다양한 죄책감을 상상하게 만드는 구조로 진행했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충분히 흥미롭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 시퀀스에서 루프를 빠져나온 남자는 여자친구에게 지금 가겠다고 말하고 다시 지하철을 타죠. 그리고 이때 영화의 첫 장면에서 보았던 그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 영화가 초반부에 언급했던 애셔의 판화가 연상될 수밖에 없는 연출이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게임 8번 출구의 후속작이었던 8번 승강장이 연상되기도 했습니다. 그 게임은 지하철 안에서 이상현상을 발견하면서 빠져나가는 구조였잖아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 남자는 첫 장면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지만 혹시나 이 남자가 다시 루프에 갇힌 건 아닐까,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마지막 장면이었죠. 그처럼 영화 8번 출구는 매우 미니멀한 원작 게임을 가지고 나름 풍부한 상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상현상이라는 게임의 요소를 매우 적극적으로 탐구해 그것을 어떻게 영화적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걸 또 깊게 고민한 결과물인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를 연출한 카와무라 겐키 감독의 차기작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이 감독이 이미 백화라는 작품을 연출했고 그 이전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과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작품을 프로듀싱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차기작으로 어떤 작품을 내놓을지 지금 현재는 카와무라 겐키가 가장 궁금한 일본 영화 감독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곧 또 다른 작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